후반기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이 강의에서 원하는 생물학적인 교양 또는 기본적인 지식 뭐 이런 거를 알고 이제 이슈들을 대하면 좋은데, 그러한 지식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그때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점점 밑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좀 깊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듣고 그때 책 읽고 그래도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분열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체세포 분열 또는 유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마이토시스예요. 그죠? 그거의 목적은 뭐였죠? 목적은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왜 그러냐면 세포가 죽고 새로 뭐 태어나야 되는 그런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자라야 될 경우에는 한 세포가 두 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까 축구 선수 다친 부분이 이제 나아야 되는 부분, 세포 분열을 해서 그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정확한 유전 정보가 똑같이 한 번씩 카피돼서 똑같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보통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보통 때 어떤 상태인지 생각을 하고, 준경 답안지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 두 사람 지금 온 사람 답안지 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그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 있는 핵 안에는 전부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사람의 경우 23쌍. 그럼 몇 개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염색체가 있는데 이제 1번 염색체예요. 그것도 1번 염색체예요. 그래서 1번 염색체 한 쌍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그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상동 염색체. 상동, 같다는 뜻인데, 서로 같다는 뜻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안에도 들여다보면 같지 않아요. 그죠? 왜 같지 않죠? 엄마하고 아빠의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1번 크로모솜은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그거를 풀어보면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기도 같고 어떤 유전자가 있는 위치도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22번까지 가면 조그매요. 훨씬 더 조그매요. 그 다음에 마지막 X하고 Y 크로모솜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X를 갖고 있으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XY가 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요걸 분열해가지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세포를.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짐을 다 싸놔야 되잖아요. 그죠? 다 싸놓고 미리 다 복제를 해놔요. 복제를 딱 해놔서 체세포 분열에 딱 들어갈 때쯤엔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복제를 똑같은 걸 해서. 그래서 나눠질 때 마이토시스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눠질 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 끝나고 나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감수 분열은 아까 영화에서도 봤지만 다음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거 감수 분열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반으로 줄여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그때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야 돼요. 아까 맨 마지막 코멘트가 뭐냐면 diploid cell, 그러니까 2N, 그러니까 2세트, 염색체를 2세트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온 한 세트, 아빠한테서 온 한 세트, 2세트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한 세트만 가진 세포, 해플로이드 세포,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이 중요해요. 첫 번째 분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는 그냥 체세포 분열에서 그냥 이렇게 분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감수 분열의 첫 번째 분열에서 이미 4개가 같이 뭉쳐요. 4개가 같이 뭉쳐서 뭐하고 뭐 사이에? 상동 염색체 사이에. 얘네 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아까 영어로는 sister chromatid. 얘네들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걸 보고 요걸 복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분열, 감수 분열의 첫 번째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사이에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전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뭐가 일어나요? 교차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체 사이에 일부분을 이렇게 서로 바꿔요. homologous recombination이라고 얘기해요. 교차라, 크로싱 오버라고도 얘기해요. 교차를 해서 엄마하고 아빠의 염색체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하고 많이 닮았지만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을 어떻게 분열이 되냐 하면 이렇게 서서 상동 염색체 사이에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세트를 갖고 있던 게 한 세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은 시스터 크로마틱, 자매 염색 분체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DNA 양은 반으로 줄지만 세트는 한 세트 그대로예요. 한 세트에서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퀴즈가 뭐였었어요? 아직 답안지 제출 안 한 사람 있나? 그거는 책에서 연습 문제 나온 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만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서 생길 수 있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거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없으면 넘어갑시다. 11장 유전학의 창시자 또는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멘델이라는 사람인데 멘델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18세기, 1800, 19세기, 18세기 정확히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세기? 안 나왔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의 책 리퍼블릭에 살았었는데 아마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실험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전 물질이 뭐였는지도 몰랐고 뭔가 내려줬기 때문에 자손이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것만 알았고요. 현미경도 없어서 세포 안에 핵이 있는지 염색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 법칙을 알아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벌써 다른 거는 없는데 여기서 물질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DNA인지도 몰랐고 염색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 예를 들어서 콩의 꽃 색깔이 어떻다 또는 콩에 주름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보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멘델이 실험한 재료는 완두고요. 피썸, 세티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단어로 어떤 생물 이름을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그죠? 네, 그래요. 대장균, 이콜라이, 그것들이 다 학명이에요, 학명. 그래서 린네라는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단어 두 개를 써서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명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명법. 그래서 요거가 나타내는 뜻은 뭐냐 하면 속명하고 종명이에요. 종은 species. 그렇죠? 잘 보면 둘 다 이탈릭체로 이렇게 눕혀야 되고요. 속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근데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H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고 사피엔스 S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그죠? 이 완두콩은 우리가 짜장면을 시키면 위에 한두 개 얹어 그때 보는 그 완두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냥 콩을 심어서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 꽃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다 만나요. 그거를 자가수분이라고 얘기해요. 꽃을 열지 않고 가만 놔두면 꽃밥이 수술 머리에 있다가
탁탁탁탁 떨어져서 암술 머리에 붙어요. 그러면 그게 그 동물로 치면 섹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식물에서는 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콩이 생기고 그게 1년 지나서 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가 수분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키워보니까 계속 하얀 꽃만 피우는 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 꽃을 피우는 콩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뭐 고양이나 뭐 개 할 때 뭐 족보를 따지잖아요. 순종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것처럼 퓨어하게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이 하얀 꽃하고 보라색 꽃하고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꽃끼리 이렇게 섞으면 섞여질까? 아니겠죠. 어떻게 섞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얀 꽃에 꽃가루를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 꽃에 암술머리에 붙이든지 거꾸로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타가수분이라고 해요. 타가수분. 그러니까 크로스에서 fertilization, cross pollination이라고 돼요. 어떻게 하냐면 꽃이 채 퍼지기 전에 꽃을 일부러 열어가지고 수술머리를 핀세티라고 우리가 부르면 안 되고요. forcep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영어는. forcep으로 이렇게 따요. 머리를 다 따버려요. 그래서 그 꽃에는 이제 꽃가루가 안 생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꽃에서 예를 들면서 하얀 꽃 또는 뭐 콩에 주름이 잡혔다 안 잡혔다 뭐 그런 거에서 붓으로 수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띄어버린 꽃에다가 암술 머리에 붙여줘요. 그러면 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타가수분, 그러니까 하얀 꽃, 뭐 보라색 꽃 또는 노란 콩, 초록색 콩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 테이블이 어디 있어요? 195페이지에 보면 표 11-2가 11-2 가기 전에 11-1 194페이지에 보면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맨델이 고른 7가지 표현형이에요. 표현형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대조되는 특징을 골랐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콩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노란 콩인지 초록 콩인지, 뭐 꽃잎이 꽃 색깔이 자주색인지 하얀색인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섞는 실험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단어들이 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는 표현형, 영어로는 phenotype.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 그거에 반해서 유전형이라는 건 있어요. 유전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현형이 나오도록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추정하지 않고 사람 DNA를 뽑아가지고 그냥 염기 서열을 읽어버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맨델 시절에는 뭐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맨델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봅시다. 유전형은 개체의 유전적인 구성을 얘기하는 거다. 좀 있으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노타입이라고 얘기해요. 지노타입. 진의 메이크업, 어떤 진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섞어봤어요. 노란 콩하고 초록 콩을 섞어봤어요. 섞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세대. 그래서 섞은 다음에 콩이 열렸어요. 그죠? 콩이 열린 거를 이제 심었어요. 그 다음 해에 어떤 콩이 나오는 거죠. 어떤 콩이 나오는가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부 노란 콩만 나왔어요. 노란 콩만. 그래서 녹색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지 간에 어떤 단어가 이제 나오냐 하면 우성과 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성과 열성이 나오는데 섞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 표현형으로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우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나오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얘기해요. dominant라고 얘기하고요. 열성은 recessi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퍼즐인 거예요. 두 개 섞었더니 하나 종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녹색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녹색 콩을 그대로 노란색 콩을 다시 심었어요. 다시 심어서 그 다음 해 봤더니 녹색이 없어진 게 아니고 녹색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데 항상 그 B가 3대 1로 나오는 거예요. 노란 거 3개에 녹색 거 하나. 그래서 표 11-2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실제로 나온 개수를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맨델이. 그랬더니 7가지 우리가 형제를 봤잖아요. 그거 다 3대 1에 가까이 다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너무 3대 1에 가까워가지고 나중에 수학자가 그걸 계산해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데이터를 좀 조작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컨트로버시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3대 1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3대 1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이제 맨델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맨델의 첫 번째 법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열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걸 우성이라고 하자, 이걸 열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맨델의 법칙은 2가지뿐이에요. 첫 번째 법칙은 뭐예요? 무슨 법칙? 거기 나와요? 네, 무슨 법칙이라고 써 있어요?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segregation이라고 얘기해요. segregation. 3대 1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맨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꽃 색깔이나 또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인자가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몰랐어요. DNA인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 크로모솜 그래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뭔가는 2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2개가 있다가 그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려가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2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지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엘리얼이라고 불러요. 엘리얼.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뭐라고 얘기하죠? 대립 형질? 그러니까 뭔가 2개 한 쌍으로 있는데 이게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돼서 각각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안에 뭐가 있을까를 이제 추정을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역추적을 했을 때 제1자손에서 첫 번째 자손에서 전부 노란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거가 우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라지 Y라고 표현을 합시다. 옐로우니까 라지 Y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똑같은 거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분리를 해서 그 다음 자손을 만들 때도 계속 노란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안 섞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었을 거예요. 녹색 것도 마찬가지예요. 녹색 것도 계속 몇 세대 해보면 계속 녹색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2개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2개인데 이거 2개를 섞으면 하나씩 나눠진 거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라지 Y 하나하고 그쵸? 라지 Y 2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분리가 되고 스몰 Y 2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다음 자손이 만나는 거는 요거 하나가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보면 전부 뭐예요? 하나씩 갖고 있죠. 그죠? 큰 거 하나, 라지 Y 하나, 스몰 Y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면 전부 노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란 게 우성이었기 때문에, 우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번째 세대를 설명하면 그거를 자가수분시켰어요. 자가수분을 시키면 얘네들이 각각이 이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리를 하게 되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로 분리해서 다시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형은 2가지가 나올 거예요. 표현형은 뭐예요? 노랗거나 초록이거나. 그런데 유전자형, 지노타입은 몇 가지가 나와요? 3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3종류가. 하나는 순종으로만 된 것들이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잡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헤테로자이고트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그게 헤테로자이고트, 잡종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잡정이라고 그러나? 우리말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3대 1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멘델의 법칙이 뭐다? 분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엘리얼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유전형을 결정하는 인자를 우리가 2개씩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항상 2개를 갖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알죠. 왜 그러냐면 염색체를 어떻게 두 세트를 갖고 있으니까 한 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엘리얼이라고 해요.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파퓰레이션, 우리 이 안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종류가. 예를 들면 우리의 혈액형 같은 거는 나는 2개만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어요? 나는 둘 다 Oo 갖고 있어서 O형이에요. 자네는 혈액형이 뭐지? A형이야? 그러면 가능성은 2개 있어. 그지? A 2개 갖고 있을 수 있고 A하고 O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2개 이상은 못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가 딱 한 쌍이니까. 그런데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 A, B, O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은 대립 유전자가 많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2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3대 1이 다 만들어졌어요. 3대 1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법칙이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법칙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법칙은 뭐예요? 멘델 멘델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법칙은 뭐라고 그래요? 독립의 법칙이에요. 독립의 법칙인데 대한독립 만세한 그 독립이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Independent Assortment이에요. 좀 더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독립이 아니고 Independent Assortment. Assortment면 뭐예요? 그 LG25 또는 세븐일레븐 가면 맥주 안주로 땅콩을 팔아요. 땅콩을 파는데 잘 보면 영어를 읽어보면 assorted nuts라는 봉지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뭐 있어요? 땅콩도 있고 캐슈 저것도 있고 월넛도 있고 또 피스타치오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너트 종류는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assorte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골라 먹는 베스킨 31처럼 그런 거예요. 그거를 assorted, independent assortment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 그걸 그냥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염색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수 분열을 했죠. 그죠? 감수 분열을 했어요. 감수 분열을 했는데 1번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번 염색체가 감수 분열 첫 번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분열했어요. 그죠? 이렇게 분열했는데 찬스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 운명을 결정을 하냐면 이쪽에 있는 세포로 생각하면 엄마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빠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번 1번 염색체에서 초이스가 있어요. 이걸 가질까? 이걸 가질까? 2번 염색체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그런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ndependent assortment라는 거는 1번, 2번, 3번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질 때 각각이 나눠지는 이벤트는 1번, 2번, 3번이 각각 독립적이다. 서로에 대해서 디펜던트하지 않다. 그래서 independent assortment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염색체 1번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2번 염색체에도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22번까지 쭉 내려가면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2에 22승. XY까지 치면 2에 23승의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의 법칙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멘델이 아까 7가지 형질을 골랐어요. 7가지 형질을. 그죠? 7가지 형질을 골랐어요. 뭐 꽃 색깔, 완두 콩의 색깔 그랬는데 콩의 염색체가 모두 몇 개냐 하면 7쌍이에요. 7쌍. 그리고 각각의 형질이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씩 딱딱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라기보다는 멘델이 훨씬 더 많은 표현형들을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껴놓고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들만 7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은 한 가지 형질만, 뭐 노랗다, 뭐 초록이다만 따지면 안 되고 2가지 이상의 형질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서 노랗고, 콩이 노랗고 꽃 색깔이 하얀 거, 뭐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아이고, 이건 첫 번째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법칙은 양성교배라는 거는 한 개 이상의 2가지의 형질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콩 색깔이 노랗고 맨들맨들한 거, 콩 색깔이 초록이고 주름이 잡혀서 쪼글쪼글한 거, 2가지 형질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형질의 순종끼리 서로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한쪽만 나왔어요. 완전히 노랗고 둥근 것만 나왔어요. 2가지 형질이 둘 다 우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자가교배했더니 어떻게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해서요. 매직 넘버가 나왔어요. 9대 3대 3대 1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3대 1이 그대로 지켜진 거예요. 노란 거 대 초록 거는 아직도 3대 1, 둥근 거 대 주름 잡힌 것도 3대 1, 그게 섞였는데 9대 3대 3대 1인 거예요. 섞이는 방법이 서로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노란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염색체 1번에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름이 잡히고 둥근 거의 형질을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2번 염색체 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2번이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는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independent assortment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같은 염색체 상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죠, 그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응? 그렇지. 독립이 될 수가 없지. 법칙이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이 안 되고 그러면. 응? 연관이 돼 있다. 링크돼 있다는. 좀 이따 이제 우리 나올 건데 링크돼 있다.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 그렇잖아요. 그 염색체가 분리돼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할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노랗고 주름 잡힌 거, 아니 노랗고 동그란 거는 항상 노란 애들은 동그란 애들랑 같이 다닐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다. 서로 따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링크됐다고 해요. 한 형질이 보이면 다른 형질도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우성과 열성은 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섞었을 때 첫 세대에서 드러나면 그게 우성이고 숨어져 있으면 그게 열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하고 연결을 하냐 하면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죠. 요거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요거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색깔을 안 칠했지만 빨간 거 뭐 까만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부위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호모자이got, 동형 접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이형 접합성, 헤테로자이got,
잡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갖다 붙여보면 아까 표현형이 3대 1로 나오는데 유전형은 3개가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이 위대한 게 염색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될 거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9대 3대 3대 1 복잡하니까 그냥은 안 되고요. 이런 사각형에 집어넣어 가지고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조합을. 이런 경우에 이제 노란 형질에 대해서 우리가 2개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Y 2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매끈하다, 주름이 잡혔다. 라운드라고 해서 R 2개를 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보면 스무드라고 해서 S를 썼군요. 그죠? SY, 여기는 small SY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거예요. 반으로 줄이니까. 순종 2개니까 그냥 한 종류밖에 못 만들 거예요. 그죠?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합치면 2개의 형질이 잡종이 된 이런 형질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하나가 우성이니까 100% 노랗고 둥근 애들만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자가 수정을 시키면 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얘네가 개미를 만들 때, 다음 자손을 만들 때, 정자, 난자를 만들 때는 초이스가 요거 하나 고르고 요거 하나 고르고 각각의 4개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Independent assortment, 그러니까 4종류 중에 하나씩 이렇게 골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곱하기 4개 하면 16종류의 컨비네이션이 나오는데 그 B가 어떻다?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 됐어요? 다들 너무 졸려하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Independent Assortment. 자, 그래서 멘델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관심을 안 쏟았어요. 다 딴짓하고 뭐 그러다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멘델의 법칙이고요. 근데 멘델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예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완전 우성이라고 그래요. Incomplete Dominance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하얀 꽃하고 빨간 꽃 섞었으면 멘델의 법칙이면 빨간 거가 나오든지 하얀 거가 나와야 되는데 분홍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커피하고 프림하고 탔더니 커피 프림이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독립된 아이덴티티인데 뭐냐 하면 뒤에 숨어 있는데 빨간 게 완전히 우성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우성이 아니고 유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F1에서는 분홍색을 갖고 있다가 F2에 가면 비로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빨간 것. 1대 2대 1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델이 얘기한 2개의 대립 유전자, 엘리얼이라는 거 가지고 설명이 돼요. 앞에서 콩에서는 얘네들도 뭐예요? 빨간 걸로 나온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가 우성이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우성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우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예는 공동우성, 코도미넌스는 여러분 잘 아는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그죠? 혈액형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대립 유전자 엘리얼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어요. A하고 B는 O에 대해서 완전히 우성이에요. A하고 O를 갖고 있는 사람도 A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B하고 O를 갖고 있는 사람도 B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는 누구도 우성이 아니고 누구도 열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동 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뭐냐 하면 이게 혈액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예요. 도나스처럼 생겼지만 그 세포 바깥에 이렇게 슈가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 슈가가 어떻게 생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혈액형이 결정돼요. 이 혈액형은 절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만생 들었으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부모가 이런데 딸내미가 나왔는데 파란 눈에
하얀 피부를 가진 딸내미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양쪽 부모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면 한 사람씩 백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색깔이 노란 콩이다, 초록 콩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표현형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나 또는 머리 색깔, 키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형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원 유전자, 다인 유전자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뜻이 뭐냐면 polygenetic, 여러 개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요. 그거 반대로 multiple allele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ABO 타입처럼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 있는 거죠. 세 종류 있는 거죠. 그죠? 세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복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요거는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데 여러 개의 유전자가 얽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복잡하다. 그런 것들의 표현형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고 중간에 무지무지 많다. 베리에이션이. 그래서 이 그림, 책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에 줄 쓴 것 같죠, 그죠? 미국 대학에서 일반 생물학 듣는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다 끌고 갔어요. 운동장으로 다 끌고 가서 자기 키에 맞는 데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키가 큰 학생이 얼마예요? 숫자 보여요, 거기? 6.5라고 써 있어요. 6.5. 뭐죠? 6m 5cm? 6 feet 5 inches. 미국은 아직도 feet하고 인치를 써요. 6 feet 5 inch면 어느 정도 돼요? 6feet가, 한 feet가 얼마예요? 30cm. 30cm. 1feet가 30cm. 1인치가 얼마죠? 2.54 곱하기 2.54. 1인치가 2.54cm예요. 그럼 180에 2.54를 5배 하면 계산이 안 되는구만. 한 2m 10cm 정도 되나? 네. 그게 제일 큰 남학생이. 파란 티셔츠 입은 사람은 남학생이고 하얀 티셔츠 입은 사람은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키가 가장 작은 여학생은 얼마? 5feet네요. 그죠? 150cm가 가장 작은 여학생이고 여학생 중에 가장 큰 학생은 여기도 있네. 180 정도 되는 학생이네요. 우리보다 좀 크네요. 그죠? 가장 큰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 통계에 의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제일 커요. 더치들이. 보통 남자의 평균이 180이 넘는 것 같아요. 평균이. 그래서 이런 키 같은 것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벨 쉐입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다원 유전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수국은 한 나무에서 핀 꽃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틀려요. 어떻게 된 거지? 한 나무에서 꽃이 폈으면 걔네들 유전자는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땅에 한 나무에서 나왔는데 땅의 산성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같은 나무를 산 아래 심은 거, 산 중간에 심은 거, 산 꼭대기에 심어 놓으면 키가 다 틀려요. 환경에 따라서 표현형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유전자 때문은 아니다. 왜 엄마 아버지한테 탓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개척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의 단위, 염색체와 유전이라는 챕터고요. 사람들의 유전 질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유전병들은 유전병, 이 참 그 영어 단어도 조금 애매한데 genetic disorder라는 말이 가장 이제 마일드한 표현이고요. disease라는 말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syndr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첫 번째 보죠. X-linked genetic disorder 같은 경우는 X 연관됐다. 아까 연관됐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X 염색체 상에 있는 거예요. X 염색체 상에 있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의 발병률이 조금 틀려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질병들이 있냐 하면 생맹, 그 중에서도 빨간색하고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 히모필리아. 혈우병은 뭐냐 하면 상처가 나가지고 혈액 이렇게 블리딩을 하면, 피가 나면 잘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특히 옛날에는 거의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듀쉐인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듀쉐인 사람 이름일 것 같고요. 위축증, 근육 위축증 뭐 이런 질병이 있는데 앞에 두 개가 좀 더 유명하니까 잘 기억해 두면 될 거예요. 여기에 숫자 8이 잘 안 보이면 적색하고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생맹이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 질병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전자는 X 염색체상에 있어요. X 염색창에 있어요. 그게 왜 다르게 되냐 하면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가 잘못돼도 하나가 정상이면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 유전병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캐리어, 보인자, 그런 인자를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어떻게? X 크로모솜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염색체가 잘못된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남자한테서 발병률이 높아요. X연관 염색체는. 그래서 보인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XX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X를 다음에 자손에 물려줄 수 있지만 본인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생명이 아니에요. 왜? 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 정상적인 X 크로모솜을 갖고 있고 하나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딸은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져도 정상적인 X 다른 크로모솜을 가지니까. 그런데 아들 중에 반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 성염색체에 관여된 거를 한 번 더 봅시다. 혈우병에 대해서 좀 봅시다. 혈우병에 대해서. 혈우병의 경우에는 219페이지에 보면 유럽에서 가장 족보가 잘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왕족들이에요. 그죠? 로얄 패밀리들은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혈우병을 쭉 추적을 해봤어요. 쭉 추적을 해봤더니 누가 혈우병이었냐면 혹시 디즈니 만화 중에 애나스티시아라는 영화 보죠, 그죠? 그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잖아요. 그 남동생이 혈우병이었어요. 요 가계도를 보면 그럼 그 혈우병이 어디서 왔는지 쭉 추적을 해갔어요. 쭉 추적해갔더니 누구예요? 퀸 빅토리아, 영국의 전성기를 했던 빅토리아 여왕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시작이 되려면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겠죠. 처음에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X에 연관된 유전병은 두 개를 했어요. 뭐하고 뭐? 혈우병하고 생맹, 녹색하고 빨간색을 구별을 못하는 생맹 두 가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도 일찍 끝냈더니 뒷반이 막 계속 들어오네. 그거 말고 나머지 염색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염색체, 그죠?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병은 크게 두 종류로 기억하면 돼요. 뭐 우성인 유전병이 있고 열성인 게 있어요. 우성인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한 카피만 있어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성인 경우하고 열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나타나겠죠, 그죠? 열성인 경우에는 두 개 다 그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름이 많아요. 뭐예요? 납형 적혈구 빈혈증.
뭐냐면 sickle anemia라는 거예요. anemia라는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혈인데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보통의 적혈구는 이렇게 도넛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야 돼요. 근데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낫 모양으로 겸형이라는 게 낫이라는 낫의 한자예요, 그죠? 낫형 한글말로 하면 이렇게 적혈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산소를 잘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빈혈이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거는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낫형 그 아니미아를 갖고 있는 그 리세시브한 얼리어를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저항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보면 이게 정말 나쁘기만 하면 그 유전자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가진 빈혈 가진 사람 힘들면 자손 못 낳고 그럼 그 유전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유전자가. 그런 걸로 봐서 어드밴티지도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성, 한 카피만, 한 유전자, 염색체의 그 유전자만 잘못돼도 드러나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성 유전병인데요. 상염색체 우선 유전병인데 뭐냐 하면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헌팅턴스 디지즈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질병 이름에 사람 이름 나오는 거는 그거를 처음 의학 저널에 발표한 의사 이름이에요. 아마 헌팅턴도 그럴 거예요. 헌팅턴, 아까 얘기하는 듀쉐인, 뭐 이런 사람, 말판 신드롬, 뭐 이런 거 다 의사 이름이에요. 근데 딱 하나 환자가 너무 유명해서 환자 이름이 붙은 질병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맞춰야 되는데? 맞았어요. 국문과 학생이 맞췄어요. 루 게릭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루 게릭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루 게릭이라는 사람은 뉴욕 양키스의 일루스였어요?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루스였어요. 일루스였는데 타격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튼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뭐 어떤 기록을 갖고 있었냐면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어느 정도냐면 한 2,000게임 넘어요. 어떻게 돼요? 한 10몇 년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로 간 다음에 30살이 넘도록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아이언맨이 철인이에요. 철인. 부상도 안 당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막 너무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루수 하면서 알도 까고 막 타격도 막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은퇴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기록이 계속 가고 있는데 연속 출장 기록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리타이어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앵키 스테디움을 쫙 채운 데서 이제 연설을 해요. Today. 그리고 막 야구장에서 하면 에코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이렇게 많은 팬들이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흑백 영화를 보면 있어요. 게리 쿠퍼가 루 게릭 역을 한 영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고전 중에 고전. 그리고 은퇴하고 2년도 채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병인지 몰랐으니까 환자 이름을 따서 루 게릭 디지즈라고 얘기해요. 한양대 병원에 가면 뭐 포스터 붙어 있어요. 요새는 ALS, 그러니까 acute 뭐 신경이 자꾸 퇴화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자, 다시 와서 그래서 유전병에서는 열성 유전병하고 우선 유전병을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열성 유전병은 뭐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보인자여야 돼요. 그죠?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그 잘못된 게 만나서 호모자이고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야 돼요. 열성 유전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반쪽씩 갖고 있어야 그 두 개를 가지면 비로소 혈우병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혈우병이 아니다. 쏘리. 빈혈이 나오는 거예요. 빈혈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성은 그렇지 않아요. 한 카피만 갖고 있어도 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 40대쯤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결혼하고 아기 다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성으로 연결되는 상염색이 열성으로 되는 것은 백색증은 뭐냐 하면
피부가 너무너무 하얀 거 있죠. 멜라닌 색도 전혀 못 만들어서 머리 색깔도 그렇게 되는 거. 조금 전에 본 낫형 적혈구 빈혈증.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잘 몰라도 되고. 낭포성 섬유증은 뭐냐 하면 영어로는 cystic fibrosis라는 질병이고요. 요거는 백인들에게 되게 많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상염색체 우성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팅턴 무도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판 증후군, 말판 신드롬, 다지증, 손가락이 5개 이상 있거나 발가락이 5개 이상 있는 거. 말판 신드롬은 뭐냐 하면 증후군은 우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키들이 커요. 아주 주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중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1984년 태어났어요, 여러분? 없었죠? 제가 LA 올림픽 때 처음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LA 올림픽 하는데 여자 배구 결승전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자 배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미국? 재미있는 거는 그때 경기를 막 보는데 나하고 우리 누나는 중국을 응원했고요. 미국에서 난 조카는 미국을 응원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봐서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동양을 응원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이겼어요. 중국이 금메달이고 미국이 은메달을 따는데 미국 은메달 선수 중에 흑인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선수가. 그리고 은메달 따고 일본 프로 배구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장에서 쓰러져요. 그래서 죽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판 신드롬으로 혈관이 파열돼서 죽어요. 책에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 하면 톨리도 농구하는 남학생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어디 있을 텐데. 없나 보다. 다른 책인가 보다. 이 남학생도 농구 선수예요. 대학교 농구 선수예요. 운동 잘하고 키도 크고. 어느 날 갑자기 경기 중에 쓰러져요. 그리고 죽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판 신드롬이었어요. 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염색체 수가 하나 없거나 하나 많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게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신드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좀 다시 얘기합시다.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도 얘기가 나와요. 가계도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유전병은 이제 집에 있는 누가 그런 질병이 있었는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게 우성으로 전달되는지 열성으로 전달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성으로 전달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각 세대마다 다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유전자가 나오면 물려주면 계속 나오겠죠. 그죠? 열성 유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양쪽 부모 괜찮아요. 이렇게 반쪽만 한 거는 보인자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여자고 네모는 남자예요. 결혼을 했는데 딸 한 명이 보여요. 그 유전자를. 그 유전병을.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 보면 부모들은 보인자였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첫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왕가 얘기했던 거 있고요. 자, 또 염색체 이제 숫자가 이상한 좀 정상이 아닌 그러니까 두 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배수성이에요. 영어로는 폴리플로이디. 여러 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 세트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두 세트 갖고 있어요. 그죠? 엄마한테서 온 거 한 세트, 아빠 한 세트에서 갖고 온 거. 세트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동물의 경우는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식물에서는 세트를 여러 개, 두 개 이상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표현형이 과일들이 커져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일부러 폴리플로이드, 배수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과일들이 커져요. 수박도 커지고 막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성, 배수성 말고 이수성은 뭘 번역한 거냐 하면 숫자가 다르다. aneuploidy. 다시 말해서 세트는 두 세트인데 하나 덜 가졌거나 하나 더 가졌거나 이런 것들을 이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수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아까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렇게 분리할 때 이렇게 쫙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한쪽으로 몰리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한쪽은 안 가지고 한쪽은 두 개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비분리 현상, non-disjunction. 이렇게 쫙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비분리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거의 가장 좋은 예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른 염색체들은 하나 잘못 가면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연 유산이 됩니다. miscarriage가 됩니다. 생각보다 자연 유산율이 높아요. 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염색체가 제대로 숫자가 안 맞으면 제대로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자연 유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는 케이스가 다운 증후군이고요.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21번 염색체, 가장 작은 22번 말고 사실은 더 작아 보이는데 왜 이게 21번인지 모르지만 21번 유전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3개 갖고 있거나 그 외에 일부분만 조금만 더 갖고 있어도 다운 증후군이 되는데, 다운 증후군은 아빠 앞에서 본 유전병, 그러니까 가계도하고 무슨 전혀 관계가 없고요. 딱 한 가지 연관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엄마의 나이입니다. 아빠의 나이도 아니에요. 아빠의 나이도 아니고 엄마의 나이하고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엄마의 나이가 20살인 경우에는 2000 케이스에 한 버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30살이 되면 900 케이스에 한 케이스가 일어나고요. 40살이 되면 100 케이스에 한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증명된 설명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첫 번째 질문, 왜 아빠하고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을까? 우리가 앞에서 개미 만들 때 그 설명을 해줬나? 정자를 만들 때 정모세포, 정원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 때 그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처럼 본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금을 해놓고 이자만 찾아 쓰듯이 그런 걸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줄기세포를 만들고 하나 가지고 계속 분열을 해서 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정자를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난자의 감수 분열은 어떻게 일어났죠? 태아 때 한번 정지됐다가 2차 성징이 되면 하나씩 꺼내서 쓰는데 그 숫자는 딱 제한되어 있어요. 한 500개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난자의 나이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만들어진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수 분열에 들어가면 쫙 분열이 돼야 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disjunction,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 크로모솜이 이쪽으로 살짝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염색체 구조의 이상인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4개 중에 아닌 거 이름이 뭐예요? 결실, 딜리션,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위는 뭐냐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버전 된 거예요. 인버전, 역위. 그 다음에 전좌는 뭐냐면 자리를 바꾼 거예요. 트랜스로케이션. 그 다음에 중복은 듀플리케이션.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그림 보면 돼요. 마지막 에세이에 보면 착산 전 유전자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얘기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유전 질병.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는 임신했을 때 양수 검사를 해서 염색체가 제대로 다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면 착상 전, 그러니까 인공수정,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염색체 다 갖고 있는 그런 엠브리오만, 배아만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 문제는 그게 과연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둘째가 늦둥이에요. 제가 43살에 늦둥이를 봤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5살 차이니까 37살? 아니다. 39살이었지? 하여튼
둘째를 가졌을 때 집사람 나이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아까 케이스 보면은 900케이스의 한 건은 뭐였어요? 다운 증후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태반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대학병원에 한 두세 달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면 산부인과에 입원한 환자 뭐가 나와요? 이름 뒤에 나이가 쫙 나와요. 나이 랭킹 2위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양수 검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양수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뭘 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가치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초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검사를 안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할 건가 하는 이슈는 각자에게 달린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운이 좋아서 건강한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하고 12장 퀴즈 보고 시작할게요. 네.